서울에서 그리는 한반도 스케치북.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 문학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산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통일교육위원이신 황주희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북한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윤세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문학예술에 대한 황주희 선생님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교육위원 황주희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북한의 문학예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분야별 키워드로 보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문학예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문학예술. 북한의 문학예술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인데 왜 문학예술이라고 하지? 근데 북한에서는 문학이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의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학의 예술, 그래서 문학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문학예술의 역할, 그리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도자에 대한 정당성, 충성심을 독려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정치, 사상적 교화 수단의 역할을 하고 정권 유지와 홍보, 선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또 검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창작 방향을 제시하는 것부터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작품이 완성이 되면 다시 그 내용을 검열을 하고 수정사항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배포하는 건 역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예술로 잘 투영이 되었는가? 그래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당 정책 수용 여부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문학예술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야별 키워드로 보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문학예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꼭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문학, 그리고 음악, 미술, 공연, 그리고 건축,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문학입니다. 그 중에서 소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문학예술이라고 하면 불멸의 여정이 단연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문학에서도 3대 세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불멸의 시리즈인데요. 김일성의 불멸의 역사, 김정일의 불멸의 향도, 그리고 김정은의 불멸의 여정입니다. 이게 2020년 발표되었는데요.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총서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령 형상 문학이라고 수령을 절대화하고 우상화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 사이로 문학 창작단에서 발표를 했고요. 김정은의 업적을 소재로 하는 장편소설 부흥이 첫 번째 주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멸의 시리즈는 그냥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의 장편소설이 발표되고 또 발표되고, 그래서 총서로 묶이는데 그 중에 처음이 지금 말씀드린 부흥이라는 장편소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첫 주제는 새세기 교육혁명입니다. 새세기 교육혁명. 우리는 한 세기를 100년 단위로 세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탄생을 100년으로 봤을 때 201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것은 2012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의 장편소설 부흥은 그 첫 주제가 새세기 교육혁명인데요. 이 새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말 그대로 전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그 주제 또한 인재 강국을 건설하자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북한의 음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음악에서 주요 키워드는 모란봉 전자악단입니다. 북한의 걸그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2012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창단되었고요. 북한의 대표 악단으로 2018년 모란봉 악단,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모란봉 악단이 모란봉 전자악단으로 그 이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악단의 그 단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현성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2018년 서울에 방문을 해서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도 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현성월은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처음 시작은 보천부 전자악단 소속 가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악단의 단장이고요. 심지어 조선노동당 부부장입니다. 김정은 동생으로 알려진 김여정의 직책 중 하나가 조선노동당 부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성월이 얼마나 고속 승진을 했는지 이 대목에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성월은 북한 문학의 핵심 인물로 인싸 중에 인싸라고 하면 이해하시기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미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정은 시대의 미술이라고 하면 산업미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산업미술은 공산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이렇게 통틀어서 실용미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미술은 문예정책과 경제정책 접점에서 성장한 미술이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질후량입니다. 선질후량,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한다는 뜻인데요. 북한이 품질 제고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품의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광고를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가요? 우선 어느 브랜드의 제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보시는 이 자료 화면은 북한에서 제작한 로고입니다. 브랜드 로고죠. 이것도 산업미술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하면 다른 제품들이랑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공업이 발전하고 북한의 국산품이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산업미술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2012년 이후로는 국가산업미술전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산업미술 중심이 2012년 5월 평양에 완공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는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조선산업미술정보교류사, 중앙산업미술지도국 등 주요 창작기관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연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민예술축전이라고 봐요. 제1회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얼마 전에 개최되었었습니다. 김정일 탄생 80주년을 기념해서 광명성절을 맞이하여 2022년 2월에 11일부터 18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광명성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북한의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에서는 5년, 10년 단위를 꺾이는 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 80주년 행사는 북한에서는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인 만큼 각 지역 단위에서 4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하였고요. 2,9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종합공연, 성중앙기관 예술소조 종합공연 등 굉장히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이 축전에서는 온 나라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북한에서는 건축도 예술의 한 분야로 봅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인데요. 김정일이 1992년에 건축예술론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바라보는 문학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건축에서 기술공학보다 사상과 이념을 더 중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또한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 그리고 선전 도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은 예전에 모란봉 교회 극장을 개건해서 2018년에 개관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관현악단 전용 극장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약 36,000제곱미터의 규모의 최신 음향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인들을 위한 녹음실, 창작실, 훈련실, 분장실, 사무실, 생활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지연 관현악단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예술단으로 남한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북한의 문학예술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황주희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왜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학예술인지 알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북한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윤세라 선생님께서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스포츠 정치화에 대해 이야기 들려드리게 될 저는 윤세라입니다. 오늘 주제가 문학예술인데 갑자기 웬 스포츠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서 황주희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교화수단이자 선전수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에서 스포츠, 즉 체육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체육 정책은 체제와 국가를 위한 것인데요. 북한 헌법에는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위원장은 허약한 몸을 가지고는 혁명을 잘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북한은 체육을 통해서 건강과 보건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통합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노동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국방체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체육 아니고요. 일반 대중과 학생들이 군사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체육을 통해 완강한 투지, 대담성, 혁명적 동지애 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죠. 체육 대회에서도 국방체육 종목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7, 80년대 한국의 교련 과목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요. 또한 집단체조라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빛나는 조국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었는데요. 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기본은 집단체조입니다. 집단체조는 대규모로 열리기도 하지만 학교, 직장, 그리고 각 지역과 전국 모든 단위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있는 달은 집단체조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은 집단체조를 통해서 집단주의 정신을 기르고 조직적이며 규율 있는 생활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작을 같은 타이밍에 하기 위해선 한 개인이 전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한편 대집단체조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덕적, 정치적 슬로건은, 국제사회에는 당국의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관람료 수익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목적도 있죠. 이렇게 보니 북한 체육 정치화라는 주제가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런 체육 말고도요, 북한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체육 같은 대중체육을 즐깁니다. 축구, 탁구, 배구부터 수영, 승마까지 다양한 종목을 즐기고요. 요즘은 개인 몸관리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한 씨름, 그네 등 민속놀이도 체육 종목화되어 많이 즐기기도 합니다. 특히 남북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된 씨름은요,
매년 추석 대황소상 전국민족 씨름 경기가 전국에 방송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정은 시대 체육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한은 체육 강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체육정책은 대중체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체육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입니다. 국내 체육 발전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체육 강국을 이뤄내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발족 당시 위원장은 장성택, 이후에는 최룡해, 최희 등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얼마나 비중이 있는 기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체육을 외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김정은 시기에는 메달을 딸 수 있는 승산 종목에 더욱 집중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승산 종목으로는 여자축구, 마라톤, 역기, 권투, 탁구, 레슬링, 기계체조 등이 있습니다. 모두 북한이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서 높은 실력을 발휘한 종목들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종합 2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고 인천 아시아게임, 브라질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경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리모델링 했는데요. 평양인민야외 빙상장, 능라인민체육공원, 문수 물놀이장, 미림 승마 구락구 등이 김정은 시기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처럼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했고요. 우리의 태능선수촌과 비슷한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 백두산지구 체육촌도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스키장인데요. 마식령 스키장, 강계 스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대다수 주민이 스키를 잘 즐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2018년에는 청소년 전국대회 종목에 스키 종목을 추가하는 등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에는 체육 전문 TV인 태육 텔레비전까지 개국했다고 하니 체육을 위한 북한의 진심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북한의 체육 정치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체육은 정치와 이념 없이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간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하루낮 하루밤이라는 예술 영화를 6년 만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저의 친정 프로그램이기도 한 KBS 남북의 창에서도 이 영화를 한 코너에 실어서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6년 만에 영화 개봉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6년 만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2016년 이후거든요. 근데 2016년은 북한이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 시점이에요. 그래서 2016년 이후로 처음 나온 새 예술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정신을 무장하고 이런 부분이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소개 잠깐 드릴까요? 네. 네네. 하루낮 하루밤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자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상상하게 하는. 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라명이라는 북한의 공화국 영웅이자 전쟁 노병이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시대에 나타난 인물인데 고위 간부 중에 이제 배신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신자를 김일성에게 편지로 알리는 그런 내용이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고비를 넘기고 음모를 폭로하는 여자 간호사의 이런 투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선 본보기 작품이라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보통 북한은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로 전면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본보기 작품이라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거를 도입을 했다, 새로운 거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 영화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런 본보기 작품이라고 설명하는 걸까? 라는 거는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새로운 신인 배우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6년 만에 새로 나오는 영화고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신인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했다? 북한에서는 센세이션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의 또 특징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영화 주연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이 말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연이 누구든지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새로운 주연 배우가 나타났고 하는 이런 변화가 북한 영화에서 콘텐츠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을 포섭하려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가진 영화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요, 메시지는 똑같아요. 메시지는 모든 영화가 북한의 문학 예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수령,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메시지로 꼭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개봉한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과거랑 뭐가 달라졌나, 뭐가 왜 본보기 작품이라고 하는가. 네.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네요. 네. 어떤 게 이제 또 달라졌을지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윤세라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스포츠를 다룬 마지막 한 알이 또 연속극이 화제가 됐다고 해요. 남한에서는 마지막 승부가 있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마지막 한 알이 이제 있는 건가요? 네, 마지막 승부가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하나이라고 했을 때 뭔가 바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탁구를 다룬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970년대 북한 탁구 여왕 박영순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 연속극이 처음 시작할 때 1975년 인도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이 결승전도 아니고 준준결승전을 먼저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왜일까 봤더니 준준결승이 남한과 북한의 대회였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시다시피 이 경기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23대 21로 이겼습니다. 네, 예상이 되는 네. 결말이. 그래서 이 탁구 경기를 하다가 이 선수가 이런 대사를 한다고 해요. 탁구공 한 알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느냐. 네, 그래서 이 한 알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 같고요. 이 대사를 시작으로 북한의 탁구 여왕 박영순의 일대기가 이제 드라마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영순은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37개나 획득을 했고 노령 영웅의 칭호를 받은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스포츠 연속극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를 하고 그리고 박영순의 일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단합을 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스포츠 또 체육이 우리 뭐 속칭 국뽕을 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스포츠사에서 또 다른 그런 소재가 있을까요? 영화나 연속극으로 다뤄질 만한? 북한에서 이 스포츠를 다룬 연속극이나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나 그런 성공기가 이미 많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2002년 남북 월드컵에서 어게인 1966이라는 그 표어를 했는데 그게 1966년 북한이 월드컵 8강에 진출했었던 때를 떠올리자 이런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8강의 진출 이야기를 담은 천리마 축구단 또 이미 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라톤 정성욱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것도 달려서 하늘까지 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달려서 하늘까지에서 정성욱 선수가요 마라톤을 막 뛰다가 결승선이 보였을 때 저는 결승선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서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이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김정은 시기 들어서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체육과 관련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스포츠 단일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보통 평창의 하키가 스포츠 단일팀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스포츠 단일팀의 최초로 넘어가면 1991년에 남북 탁구 단일팀이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남북 탁구 단일팀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계속 중국에 지기만 하던 상황. 근데 갑자기 남북 단일팀이 조성이 된 거예요. 탁구팀이. 그러니까 갑자기 조성이 되니까 좀 생활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또 연습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86일간의 그런 합숙 훈련을 통해서 한 팀이 되고 결국 우리가 남북 단일팀이 중국을 이겨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한국에서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개봉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탁구 남북 단일팀 이름이 코리아였거든요. 네. 북한에도 같은 소재로 영화가 개봉된다면 뭔가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영화 코리아 이제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남북 단일팀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 언제 같이 설 수가 있을까? 뭐 조만간 아예 계획이 아예 없는 걸까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북한이 뭐 독도 표기라던가 아니면 코로나로부터 이제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대회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언제 국제 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을 만나게 될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차단하지 못해서 골칫거리인 게 있죠. 바로 북한의 암암리에 퍼져 있는 한류 드라마, 또 음악인데요. 이 북한 문학예술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인 배우도 나오고 새로운 연속극, 영화들도 나오는데 북한 청년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학예술에서는 이런 사상성 그리고 이념이 되게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재미적인 부분을 본다면 남한과 북한 문학을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죠. 많이 나죠. 그쵸. 왜냐면 우리는 시청률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자극적인 맞아요. 소재,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으로 네. 다음 화가 기다려지게 이렇게 하는데 북한의 드라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승선에서 김정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재미가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개봉하는 북한 영화에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봉되는 북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근데 북한 문학예술의 그냥 과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매체에 자연스럽게 PPL을 어떻게 삽입하느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 예술에서는 이런 체제 선전의 성격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내느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약간 재미 요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쵸. 근데 또 북한 영화나 연습곡도 나름의 그런 슴슴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보는 사람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볼 것 같아요. 뭐 요즘 많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다른 국가의 뭐 드라마만큼은 아니지만 북한 나름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네,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 하면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대북 제재를 어떻게 피해서 콘텐츠를 만들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뭐 사이버 통일 뭐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의 세계에서 남한을 만들고 북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한살이 북한살이를 하면서 뭔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가 또 새로운 재미를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참신한 생각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생각은 지금 떠오르지 않고 네. 남북이 태권도 규칙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과 북의 선수들이 이런 태권도 규칙을 서로 바꿔서 뭐 경기를 해보는 예능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너무 갑자기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요즘에 네. 또 스포츠 예능 되게 많으니까 그쵸, 그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엄청나신데요?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혹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주 접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접촉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음악, 미술, 그리고 건축 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흥미를 조금 가지고 살펴본다면 북한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한국 안에서는요, 북한 관련한 영상이나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북한자료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는 모든 북한에 관한 컨텐츠가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조금 더 북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전문가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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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을 찾아 즐기는 것은 인생의 큰 보람이자 사람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유로운 창작을 통해 좋은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이를 소비하는 대중의 선택에 따라 한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헝그리 정신만으로 국가를 위해 땀을 흘리는 체육활동도 잠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술작품과 체육활동이 사람의 자유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예술과 스포츠 본연에 충실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교류와 왕래를 통해 언젠가는 남북한 주민들이 즐거움을 함께 누릴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서울에서 그리는 한반도 스케치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